네, 이어서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여당은 사필 규정이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야당은 야당 말살, 일당 독재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네, 한편 검찰이 국민의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일고 있는데요. 정치권 이슈들 김성환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12.3 계엄 당시 국회 표결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먼저 어제 현장 상황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보고 나서 대담 시작해보겠습니다. 총 투표수 180표 중 가 172표, 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추경호 의원의 강한 반발에도 민주당 주도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론에 따라서 표결에 불참을 한 상황이었고 총 180표 중에 172표의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어제 체포동의안 통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다고 얘기하면서 왜 표결에 불참하는지 모르겠어요. 당당하게 표결에 참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추경호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란몰이 정치 공작이라고 얘기하면 더더욱 표결에 참여를 해서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추경호 의원은 내란몰이라고 지금 얘기하는데요.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를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급한 상황, 국가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하고 통화를 하고 그리고 이인자하고도 또 상당 시간 동안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서 본회의를 소집하고 국회로 오라고 했는데도 오히려 거꾸로 당사로 국회의원들을 소집하고 당시 한동훈 대표가 국회로 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국회의원들을 4차례나 걸쳐서 국회 본회의장 아니면은 당사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게 만들었던 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회로 몰려가도 모자랄 판에 그런 식의 행동을 취했다고 하면 당연히 내란 방조를 했다 아니면 내란에 동참했다고 하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도 저렇게 말하는 건 그냥 정치적으로 자신이 희생양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면죄부를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장동욱 대표가 추경호 의원과 독재 시절에 그 저항하다 의원직 제명을 당한 김영삼 전 대통령을 비교를 했더라고요. 이걸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니까 국민의힘이 결국은 내란 방조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들의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이 당론에 따라서 표결에 불참한 부분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당장 이제 어제 있었던 표결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민주당이 이탈표가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양심 있는 정당이라면, 그러니까 양심이보다 양식 있는 정당이라면. 왜냐하면 저희가 불체포 특권을 헌법상 국회의원의 권리로 부여한 이유는 이런 경우에 쓰라고 부여한 거예요. 근데 사실 본인은 이제 포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포기한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지금 국회의원의 업무 활동 일환 중에 이 문제가 불거진 거잖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국회 원내대표가 자당의 의원들을 의원총회 장소를 바꿔가면서 했다는 건 맞지만 그럼 국회의 봉쇄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다 해명을 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어쨌든 그런 과정을 이유로 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이 불체포 특권과 관련된 국회 인식이 이 정도였다. 그러면 이제 불체포 특권은 당연히 폐지해야 되는 거고요. 개인적인 비리에 대해서도 불체포 특권을 활용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뭐 제가 일일이 얘기 안 해도 민주당의 경우에는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킨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런데 이건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아무리 상대당이라 하더라도 경쟁 정당이라 하더라도 이 의정활동과 그 일련의 연속선상에 있던 행위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는데 특검이 이거를 갖다가 이탈표가 4표뿐이 안 나왔다. 이게 문제가 큰 거라고 저 심각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예. 또 하나는 이 그 추경호 원내대표의 혐의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가 알지 못하는 증거를 특검이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현재 밝혀진 내용들, 알려진 내용들만 갖고 영장까지 청구한다,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와 당사를 왔다 갔다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쇄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대응하는 과정이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과의 통화,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에는 바로 국회로 갔어요. 근데 그 해당 간대가 예결위회 의장이라서 안 된다는 거죠. 예결위 의장은 바로 앞에 본회의장 앞에 있는 거 다 아시면서 그러고, 또 하나는 한동훈 대표 자체도 뭐 적절한 지역을 떠나서 본인도 이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검이 원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하려다가 피해본 국회의원들이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심의 표결권을 방해 시도조차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표결 방해가 된다는 말입니까? 또 하나는 표결 방해가 객관적으로 될 수가 없는 게 의석수에서 될 수가 없어요. 과반 이상 찬성이 이미 민주당 혼자 가능한 이 정당의 의석수를 갖고 있는데 국내심이 어떻게 방해합니까?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고 시도 자체를 할 수 없는 이유죠. 만약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장께 전화해가지고 잠깐 내려오세요, 나랑 같이 있읍시다, 사회를 방해했다거나 또는 민주당 의원들을 불러냈다거나 또는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참석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옛날에 있었던 것 같이 뭐 스크럼을 짜고 막았다거나 이러면은 그런 의심이 가능하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애당초에 불가능한 일을 상정해 놓고 이런 행위들을 갖고 이건 뭐 방조한 거다 또는 중요 임무 종사한 거다. 도대체 저는 이런 시나리오가 어떻게 나올지 이해가 안 가고, 자, 특검은 뭐 그렇게 했다고 쳐요.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제가 민주당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국회가 여기에 이걸 갖다 받아들인다?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정치 테러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사퇴 개정이다 이렇게 일축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한 상황이거든요. 또 국민의힘은 내란 계엄 상황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정치 테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특검이 수사한 거지 민주당이 수사한 것도 아니잖아요. 특검이 볼 때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방금 전에도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문제는 또 별개로 하더라도 국회로 소집을 만약에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결위원장으로 처음으로 이제 소집을 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국회의원들을 못 들어오게 막는다면, 그리고 계엄군이 투입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들어온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내보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상식에 맞지 않습니까? 밖에 있는 의원들이 못 들어와서 난리인데 국회로 들어온 의원들을 바깥으로 빼는 거는 어떤 행동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서서 막는다고 하면 기왕 들어오는 의원들 말고 나머지 의원들을 들어오라고 해야지 맞는 것이지, 들어가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빼가지고 당사로 오라고 하면 그러면 밖에서 막고 있는 상황인데 의원들을 표결을 못하게 했다고밖에 더 이상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불법 계엄이 선포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럼 국회의원들은 뭘 해야 됩니까? 그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불법인지 인지를 못해서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당사로 모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도 이게 불법이라는 걸 인지하고 가서 몸으로 저항하고 막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의원들이 이게 불법인지 판단을 못했다고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 전화를 받거나 아니면 한독수 총리의 요청을 받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요청을 받아서 대통령은 들어가 있는 국회의원들한테 계엄군한테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거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이 상황 모든 것들이 딱딱 맞아떨어지잖아요. 이거를 아무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걸 만약에 용인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용인하면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현재 이런 상황을 갖다가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영장까지 치는 상황을 민주당이 저거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나중에 재판부 가가지고 물론 기소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소해가지고 재판부에서 판단할 거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영장 문을 열어준다? 아니 국회 보고 영장 문을 이런 사안에 영장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헌법상 특권을 준 거잖아요. 근데 특권은 개인적 어떤 비리에는 전부 다 써먹고 이런 의정활동 관련된 거에는 여기서는 문을 활짝 열어주고 아무리 정략적이라 하더라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자,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했나요? 특정 문자를 보내가지고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는 사람한테 문자 보내서 나오라고 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의원총회 장소를 그냥 문자를 공지한 거예요. 그 들어가 있는 분도 받고 안 들어가 있는 분도 받고 그걸 갖다가 들어가 있는 사람 나오라고 했다. 이렇게 이거 곡해라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고요.
한동훈 대표가 막 본회의장 가 있거나 어디 가 있는 잠깐 보자고 한 거 이 부분도 방해한 건가요? 한동훈 대표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외부적 시선에서 그렇게 느끼냐 이 말입니다. 그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방해하려고 했으면 저렇게 했겠어요? 자, 세 번째. 만약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긴밀한 의사소통하에 움직였다고 치죠. 그러면 지금 그 당일날 2분 통화한 걸로 저렇게 움직일까요? 지금 그 특검의 영장 사실에 보면 이미 한 2번 정도는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했다고 지금 기재한 거잖아요. 이미 그런 의심을 하고 있고. 그럼 미리 다 서로 간에 계획이 있고 맡은 임무가 딱 적시가 됐으면 중요 임무를 맡았으면 그대로 움직이지 왜 그날 통화를 하겠어요. 바꾸는 일 아니면. 그리고 홍철호 정무수석에게는 만약에 명을 받았다면, 대통령 명을 받았다면 홍철호 정무수석이 전화했겠죠. 근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전화한 거예요. 도대체 계엄 선포 이게 무슨 일이냐 물어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다 진술이 돼 있겠죠. 그다음에 홍철호 정무수석도 나도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총리하고 통화했겠죠. 자, 이런 일련의 충분히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설명이 가능한 일에 대해서 이거를 곡해해서 뭔가 시나리오를 적어서 한 이 부분 제가 통화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어느 정도 흘러나왔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한덕수 전 총리가 어떻게 통화했습니다라고 진술했다거나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다고 진술했다거나 그 통화 내용 자체가 추경호 원내대표의 어떤 범죄 사실을 어느 정도 정황적으로 뒷받침한다. 그러면 그런 시나리오를 쓰는 게 맞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나온 거 보면.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만약에 영장 실질 이 현장에서 또 다른 증거를 내밀지 않는 한 이 부분은 있을 수 없는 거고 제가 왜 민주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정성호 법무장관이 하는 말 중에 그 옛날 한동훈 대표가 부스락 이런 소리처럼 뭔가 증거 설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색다른 증거 설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문을 활짝 열어준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예. 전 대표 말씀하셨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대충 얘기를 얼버무리면 안 돼요. 자기가 쓴 책에 보면은요. 수차례 국회의원들한테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는 당시 본회의장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데도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었어요. 18명의 의원과 함께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추경호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당원 국회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단톡방에다가 공지를 했어요. 여러 차례 했다고 본인 스스로가 밝히고 있어요. 오라고 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대표가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했잖아요. 그럼 왜 무시를 했습니까? 당대표 패싱하고 우리들끼리 논의하겠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의 상황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지 못할 수는 있었겠지만 자신이 쓴 책이라든가 그동안에 수차례 언론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국회의원들한테 자당 의원들한테 들어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당대표 얘기하고 원내대표 얘기도 지금 다른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합리화시킬 수 있겠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선 상황과 지금까지 하나만 더 말씀하시죠. 말씀드리면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11시 23분인가 28분에 국회가 봉쇄가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봉쇄가 돼서 못 들어갑니다라고 하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그럼 당사에 모입시다 이렇게 공지를 한 거고요. 한동훈 대표는 먼저 들어가서 당사에 국회로 모이라고 한 거고 아니 못 들어가서 당사에 모여가지고 의논을 한다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방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국회가 활짝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우원식 국회의장께서는 그러면 왜 정문으로 안 들어가고 담을 넘었겠어요? 그 정도로 못 들어가니까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국회가 그렇게 봉쇄된 상황을 도외시하고 당신도 담 넘어 들어오지 왜 못 들어왔어? 그렇게 따지면요. 그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도 똑같이 처단해야 돼요. 똑같은 처리해야 돼요. 아니 누군 이렇고 누군 저렇고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만약에 증거가 정성호 법무장관께서 국회에서 이 체포동의안 가결 필요성을 언급하실 때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증거 때문에 동의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증거가 현재 없잖아요. 아직까지 드러난 게. 특검이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렇게 4명의 이탈표만 있고 나머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거 저는 거기에 놀랐다는 거예요. 이 국회 자체의 어떤 특권을 이게 특권이 아니죠. 국회 방어막을 걷어낸 부분. 이 부분이 놀랍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황에 대해서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이 이후에 이제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만약에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았겠습니까? 이 부분까지도 나아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다시 사법부가 국민의 불신을 받는 일은 없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솔직히 그동안의 사법부가 보였던 태도를 보면 기각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한덕수 전 총리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나 지금 최성근 사건과 관련돼 있는 관련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영장을 다 기각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법부가 이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본다면 이번에도 역시 현직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말씀하셨다시피 저렇게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만약에 최소한 당일의 상황을 국민들이 다 지켜봤던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른 의원들은 국회 담을 넘어가고 국회의장도 국회 담을 넘어가서 불법적인 계엄을 해제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빼고 거기에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당시 원내대표에 대한 어떤 사법적 징벌이나 아니면 사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이런 조치조차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내란에 대한 앞으로 역사적으로도 내란을 우리가 용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사법부가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평론가님 하신 말씀처럼 만약에 기각이 되면 그 이제 민주당 등의 비난의 화살이 사법부로 가겠죠. 그러니까 사법부가 그럴 만하지 않으니까 기각하는 거겠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그 당시 구속영장 기각할 때도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그때는 그럼 사법부 태도는 옳았습니까? 옳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진영 논리로 이 사법부 등 이런 그 사법기관의 판단에 대해서 평가는 할 수 있지만 일관되게 내 편에 대한 또 불리한 이 판단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비판하고 상대방의 어떤 유리한 판단에 대해서 일관되게 비판하고 이러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법부 기각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법원에 가서 또 다른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이 정도 평가는 몰라도 만약 사법부 기각해요. 그러면 이게 내란에 옹호한 거다? 도대체 이런 판단의 근거는 뭐죠? 도대체 객관적 진실은 실체적 진실은 신만이 아는 건데 이걸 어떻게 민주당이 상정해놓고 여기에 어긋나면 뭐 실체적 진실 발견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판단마저도 이거 틀린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죠. 그런데 그런 아까 발언하신 것 중에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통해서 내란 옹호로 평가받는 이런 절차가 있게 되면 이거 헌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저희가 심판의 판단을 저희가 거기다 따질 수는 있지만 그 판단 무시할 거야. 당신 그 저쪽 A라는 선수하고 내통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판단하게 되면요. 저희 사법 시스템, 헌법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치권에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영장 기각한 거 국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당시 계엄 상황에서 국무회의 열고 그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 CCTV로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장을 기각해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불법성 인식 자체가 없다는 식의 얘기를 하면서 영장을 기각해요. 이거 어떻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어떤 형사 사건도 아니고 내란입니다. 내란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저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걸 국민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일단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체포동의안 문제를 여러 차례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필요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 불체포 특권 문제 가지고 논란이 됐을 때에도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 우리는 폐지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국회의원이 기본적으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어떤 정치적 탄압이나 이런 것들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을 유지하는 것이 저는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 만약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하면 그냥 당당하게 영장 심사 받으면 돼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마치 저항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이전에 자신들이 보였던 태도하고 다른 태도를 보이는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사법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사건도 아니고 내란 사건이 있었을 때 당시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가 일반적인 영장 심사하는 그런 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면 그것 또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나중에 분명히 역사적으로도 기록될 거고요. 보다 엄정하게 사법부가 판단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예, 몇 가지를-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짧게 저희가 두 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쭤보려는 거 왜냐하면 많아서요. 몇 예. 가지를 말씀 주셨는데 지금 그 추경호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 사실상 가결시켜달라고 주문을 했던 거고요. 권성동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민주당이 이럴 때 국회 보호를 위해서 저게 부결시키는 의견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야 양식이 살아있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인 것이고, 그다음에 내란죄나 그다음에 뇌물죄나 배임죄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몫인 건 똑같아요. 형의 경중이 다를 뿐이지 죄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시스템, 이 재판 시스템 똑같은 겁니다. 내란죄라고 해서 마구잡이식으로 사실 인정해서 마구잡이식으로 잡아들여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 영장을 인용하는 이유는, 영장을 발부하는 이유는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법정에 안 나오거나 이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발부하는 겁니다. 그 영장의 구속의 필요성이라고 제가 판단합니다. 그 한덕수 전 총리가 도망갔습니까? 한덕수 전 총리가 증거 인멸했어요? 박성재 법무장관이 도망갔나요? 증거 인멸했나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영장 기각한 것이 아직까지는 정당했다라고 보여지는 어떤 정황적 증거예요. 만약에 도망가거나 증거 인멸했다 그러면 그 당시 법원에서 영장 기각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라고 비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가두지 않았다고 해서 현재 영장 그 구속의 필요성이 아직까지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 왜 안 가뒀냐라고 해서 비판하는 거, 유무죄하고는 좀 다른 문제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은 관련해서 충분히 들었고 이후에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제 10시가 지났으니까요. 오늘은 이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고 이제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 지금 검찰에서는 항소를 포기했고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 등은 항소를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전반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기소돼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의원들 표정 관리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좋다고 해야 되는데 좋다고 말을 못하는 상황일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검찰이 이미 항소를 포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직 상실형은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근데 정치적으로 보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항소 포기했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국민의힘이. 근데 자신들과 관련해서 어쨌든 의원직 상실형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항소를 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동안의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공격했던 자신들의 입장이 맞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큰 변수는 아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항소 포기 태도를 확인한 다음에 항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검찰의 모습을 보면서 약간 비행 청소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을 하지 마라고 훈계했더니 머리를 빡빡 깎고 나타나가지고 나 앞으로 바르게 살겠다고 얘기하는 태도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정치 수사를 하고 이렇게 했던 태도들, 그리고 윤석열 정권 시절에 거의 정권하고 한 몸처럼 움직였던 검사들, 지검장들, 검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항소 포기했다고 얼마나 집단 행동하면서 난리를 쳤습니까? 근데 이번에 항소 포기했다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태도들을 일관성 있게 유지를 못하는 모습들이 검찰이 결국은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이번에 항소 포기한 거는 저는 1심 법원의 판단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지만 이번에 검찰이 항소 포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사적 목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의 사적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당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이라고 하면 그 어떤 물리적 폭력도 행사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항소 포기 사유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늘 기계적으로 항소를 하는 거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항소를 포기했다고 하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피의자를 괴롭히기 위해서 항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국민의 의원들을 괴롭힌 겁니까? 책임을 물려야 되는 거지.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신들이 물리적 폭력 행사한 것이 떳떳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 사유에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도 이번에 검찰의 항소 포기를 납득하기는 어렵다. 이전에 자신들의 행위의 연장선에서
항소를 했다고 하면은 태도를 바꿨다고 하는 비판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판단한 것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은 이제 민주당의 결심 공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서 저희도 현장 연결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입장하면서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은 제대로 된 업무 처리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계속해서 민주당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잘못된 거죠. 저도 이 항소 포기는 이례적이고 원래는 만약에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없었다면 이번 항소는 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검찰 객관적인 업무 수행 자체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근데 검찰 자체 판단일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를 갖고 있어요. 이게 검찰 스스로 판단했을까요? 물론 남부지검장이 김태훈 검사장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대검하고 상의해서 결정했다. 이렇게 사실 언론 공지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항소 포기 이유에 대해서 미리 공지가 나왔어요. 근데 대장동 때는 미리 공지가 나온 게 아니죠. 항소 포기된 이후에 자꾸 정치권에서 문제 삼으니까 뒤늦게 여러 가지 해명이 나왔고 그 과정에서 법무부가 어떤 형태로든지 관여했다는 부분은 나왔어요. 외압이든 아니든 간에. 자, 그 당시에는 법무부가 관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검찰 자체 판단이니까 존중을 하지만 원래는 문제가 있는 항소 포기다. 왜 했겠느냐? 대장동 포기를 했기 때문에 뭔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라는 사실은 검찰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하는 약간 자괴적인 행위였다. 자기 파괴적인 행위였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정치권이 어떤 형태로든지 검찰 업무에 만약 관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꼬이는 거예요. 그 뒤에 검찰 자체가 본인들의 원래 갖고 있던 소신대로 원래 있던 매뉴얼대로 행위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할 부분이 많이 있다. 이 항소 포기만 갖고 반성할 것이 아니고 이 애당초에 단초가 됐던 대장동 항소 포기가 어느 만큼 검찰 자체적으로도 이거 잘못됐구나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이번에 항소했겠죠. 만약에 대장동 사건이 항소 안 한 부분이 잘된 거고 원래 그렇게 했어야 된다. 만약에 법무부에서 관여하지 않았어도 나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했다면 이번에 항소했어야죠. 그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고 그만큼 정치권의 관여가 얼마만큼 파문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정황적 증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검찰이 현재 항소를 포기한 상황이고 또 지금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결과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주면 12월 3일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사과를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서 공개적인 쓴소리를 내놨는데요. 그 발언 함께 듣고 대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이 확장 지향의 길을 가야 될 때임이 분명한데 오히려 축소 지향의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정말 신중해야 될 국면인 것 같습니다. 5번을 하면 어떻고 100번을 하면 어떻습니까? 진심이, 진정성이 국민께 가 닿을 때까지 계속해서 진심을 담은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오세훈 시장의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오 시장이 당 차원의 계엄 사과와 반성이 요구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또 지방선거 경선 당심의 70% 룰 변경에도 우려를 표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당 지도부는 의원 107명에게 의견을 직접 묻겠다 이렇게 나오기도 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영준 부산시장도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당내를 향해서 쓴소리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예. 당이 짠물화됐다, 극우화됐다. 그러니까 당원들의 의사만 이런 식으로 묻게 되면 그러면 중도 확장은 멀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이제 부산 서울시장까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다급해지는 상황이구나.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 정도에 머무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도층도 국민의힘 지지 의사를 별 표명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론사 때문에 제가 숫자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럼 국민의힘은 좀 더 중도 확장을 할 수 있는 행보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특히 장동혁 대표가. 근데 장동혁 대표는 취임 이후에 한 번도 계엄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더 반대, 역진하는 현상을 보였던 거죠. 극우와 손을 잡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내에서 결국은 가장 다급한 지자체장들부터 이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지금 나경원 위원장이
그 주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심하고 민심 50대 50을 지금 당심을 70%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당내 경선을 치를 때 7대3 구도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면은 그럼 누가 당선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윤 어게인을 외쳤던 후보들이 당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당내 경선을 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지방선거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당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게 결국 나중에 가서 선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당 지지율이 안 오르거나 이런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커지게 되면 당내 파열음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당이 갈등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려의 말씀 주셨습니다. 오 시장의 발언도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오 시장의 발언도 장경훈 대표의 했던 말이 연장선상에서 이어온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선거 직전까지는 당을 좀 공고히 하고 그다음에 중도 확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장동혁 대표가 해왔던 말인데 그걸 이어받은 거죠. 지금은 중도 확장을 할 때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이제 사과만 하면 안 되겠지만 사과를 100번 해도 상관이 없죠. 근데 이제 그것이 어느 때 이게 어느 정도의 국민께 호소력이 있는지는 저희가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암흑기에 이미 겪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원들께서 거기에 대한 생각들은 다 정리가 돼 있을 거고요. 그래서 사과할 시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그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다만 추경호 원내대표의 영장 실질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적절하지 않은 시기인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지방선거 룰 같은 경우에 지금 평론가님 말씀처럼 그런 시각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 책임당원이 70만이 넘어요. 70만이 전부 다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70만의 의사표시가 그중에 각 이 지자체별로 0.1% 유권자 0.1%의 선거인단을 구성하는데 책임당원들로 그분들이 전부 다 강성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맞지 않죠. 그분들의 의사와 그다음에 민심과도 어느 정도 일치할 수 있다라는 상정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나 여러 가지 계획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룰 개정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이제 주자나 잠재적으로 할 사람들의 의사도 다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획단에서 올린 것이 이제 70대 30이라는 거죠. 저희가 당원 당규상에 대통령 후보 결정 시에는 50대 50이고 당대표 결정 시에는 80대 20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의견 수렴한 뒤에 최고위나 아니면 전국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저런 다양한 의견들을 신중히 모아서 결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여론조사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잠시 짚고 넘어가자면 말씀해주신 게 지난 24일에서 26일간 전국 지표조사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39%였고 국민의힘이 언급해주신 것처럼 22%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 등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른바 개헌버스에 탔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즉각 취소했습니다. 다시 검토해라 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지금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서 근신 열흘이라는 징계가 좀 약하다 이런 취지지 않겠습니까? 국방부에서 지금 징계위원회 다시 열 예정인데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근신 10일이라는 게 징계입니까? 이게 징계도 아닌 거죠. 그냥 눈 감고 넘어가겠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하면 계엄버스에 탔던 이런 사람들을 이런 방식으로 징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계엄에 저항했던 사람들, 한강 넘어가지 말라고 했던 군인들, 그리고 방첩사 같은 경우에는 방첩사가 지난번 계엄을 주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첩사 법무실에서는 이거 불법이라고 이미 판단해서 선관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고 선관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인근 편의점에서 커피 마시고 이렇게 했던 군인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군인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면 대한민국은 언제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법 처리를 굳이 하는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확장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직간접적으로 협조한 군인이나 공무원들이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든 불이익을 줘야 그게 일종하게 앞으로 비슷한 유사 사태를 발생하지 않게 하는 일종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너무 지당하고 당연한 결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거는 있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징계위에서 전부 다 결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이게 양정이 좀 약하다라고 해서 다시 해라.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직권남용의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징계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 법무실장이
육군 전체 최고위직 법무실장인데 사실은 아까 말씀 주셨듯이 방첩사의 그 대령 법무실장은 실제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실제 그렇게 제재가 조언을 했기 때문에 그 조언대로 이루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저분은 그런 조언을 안 했던 걸로 알려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본인이 현 상황에 대해서 특히나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버스가 출발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안 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여요. 따라서 근신 정도 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사법적 처분할 대상은 아닌 것 같고 적절해 보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총리께서 다시 저걸 약하다고 한 것 자체가 오히려 징계를 우습게 만들었다. 저는 저 부분을 저 사람을 피해자로 만드는 거죠. 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법무관으로서 법무실장으로서 적절한 업무 수행을 안 해서 비난받을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그 총리가 나섬으로써 오히려 피해자로 만들어주는 이런 사태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김성환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야기 고맙습니다.